지금 채팅창을 보고 질문을 순서대로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정진남 선생님부터 하시면 되나요? 아니면은 여름 궁전. 연흥궁전. 예. 음. 정쌤 질문에 답을 한번 예, 예, 해볼까요? 예, 예. 먼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정진남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일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베냐민 철학의 요점은 세계는 고통을 강요한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처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베냐민의 어떤 저서를 보면 도움이 될까요? 예, 예. 그 벤야민이요,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1916년부터 1925년까지 9년 동안, 벤야민은 저는 천재가 아니고 귀재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귀재가 9년 동안 작업한 게 독일 비극의 원천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벤야민이 쓴 이유는, 9년간 공들여 쓴 이유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 책을 썼어요. 이제 교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책을 교수 자격 있다고 심사를 맡겼는데 당시 코르넬리우스라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최고 철학자인데 그분이 거부했어요. 거부한 근거는 글로 써야 되잖아요. 내가 이 책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냥 거부해서, 벤jamin은 교수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강의를 한 번도 못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수 자격 논문을 썼던 책이 바로 그 독일 비역의 원천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전에 20세기 나온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 책에 한국어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대한민국 한 8년, 9년 전에 그 책을 텍스트로 강독을 시도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6년에 걸쳐 제가 번역을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 그래서 독일 비극의 원천이라는 그 책이 한국어 번역판이 나와 있는데 그 번역판을 읽어서는 이 세계의 고통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책의 특색은 뭐냐면요. 비이력이에요. 의미를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그렇게 난해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그게 나와 있고 그 벤야민의 독일 비극의 원천이라는 그 세기의 저작인데 이 저작에 대한 연구소는 국내에 없습니다. 연구소가. 제가 1984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 85년경에 그 책을 좀 공부를 하려고 2차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독일에도 당시 2차문이 없었어요. 독일 학자한테 그게 난해한 책인 거죠. 근데 1990년대, 2000년에서 연구소가 좀씩 나오고 있는데 바로 독일 벽의 원천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인식 지평이 열려요. 그 책에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서양 철학의 현관은 플라톤인데 벤야민이 서양 철학의 현관, 플라톤 현관과 전적으로 대결되는 새로운 현관을 하나 세운 게 그 독일 벽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 책에서 벤야민은 플라톤 사상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플라톤 사상은 일반적으로 겨냥하잖아요. 근데 벤야민은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걸 구원하려는 사유를 거기서 이미 펼치고 그 사유가 나중에 여러분 벤야민 사상 전체를 관통하게 되고 그 사유를 마크스주의적으로 변환시킨 책이 바로 어, 아케이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말 번역판이 여러분한테 읽는 걸 추천해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책은 시효가 없어서 제가 지금 그걸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번역한 한국어로 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상 다시 설명해 드릴 길이 없어가지고. 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걸려야지 나왔네. 예, 추병건,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동 중이라 문자로 질문을 드립니다. 베냐민 아도르노 이론을 배경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분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영화 철학으로 널리 이해되는 들레즈의 시네마 원투 이미지 분류학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를 다루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레즈 원투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들레즈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들레즈가 영화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고 영화론을 썼죠. 그런데 들레즈 사상의 요체는 잠재적인 것의 가능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들레즈 철학을 잠재력이 있는 것의 철학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들레즈는 여러분 존재론자입니다. 예. 그래서 들레즈 철학은 존재론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평이론 철학으로 평가되는데 들레즈 철학의 요체는 서구 철학을 관통하는 실체주의와 본질주의를 해체하려는 게 들레즈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의 근원은 들레즈에게는 누굽니까? 스피노자가 있고 니체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 결정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결국 들레즈가 여러분 꿈꾼 게 뭐죠? 니섬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무의 어떤 줄기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전제론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은 영화를 해석했을 거로 보고 저는 들레즈 영화를 읽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들레즈는 존재론자이면서도 세계의 변혁을 꿈꾼 사람이거든요. 예. 세계의 변혁에 대한 사유는요, 해결에서 발언합니다. 해결의 변증법이죠. 세계 변혁은 어떻게 된다고 봤습니까? 세계 변혁은 세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모순을 운동시켜 보는 게 세계 변혁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때 해결은 정반합의 원리인 변증법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되게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도식적이고 사실은 해결 사유를 모르게 해버렸으면 굉장히 위험한 도식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실관계에는 모순이 필연적으로 내재한다. 이게 해결 철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관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모순을 운동시켜보자. 그래서 모순을 운동시켜가지고 이것을 뭐죠? 모순을 줄여가 보자. 그게 바로 여러분 아웃페벤이라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 지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 지향. 그 해결 철학의 요체인데 거기서 여러분 세계를 변형할 수 있는 사유의 본격적인 이 시동이 걸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걸 유물론으로 변형시킨 게 막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스는 세계를 변형시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새로운 세계 변혁의 철학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제가 전공한 아도노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변증법 논자죠. 아도노도 마찬가지로 모순을 운동시킨 기본 원칙은 견지하고 동시에 아도노는 현상에서 기동학이라는 개념을 내놔요. 현상에서 기동학이라는 건 비판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내재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현상을 한번 기동시켜 보자. 예. 그걸 여러분 아도는 비판이 위하고 그게 아도는 여러분 부정변별의 하나의 기본 요소고 그래서 아도는 해결은 결국 긍정을 꿈꾼 사람이잖아요. 아도는 영원한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겔 아도노 전통이 서구 철학에서 세계 변혁의 가장 주류 철학인데 들레즈는 그런 변증법적 전통을 거부하고 존재론자로서 세계 번역을 꿈꾼 최초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꿈꾸기 위해서 누굽니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잖아요. 우리말로 역량이라고 번역되거든요. 존재자들이 존재자들 자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그게 변형이 일어난다. 이게 스피노자가 그런 생각인데 그걸 들레즈가 굉장히 새로운 버전으로 만드는 게 이제 들레즈의 자유와 반복이라는 철학인데 그 점에서 여러분 들레즈는 세계 변혁을 꿈꾼 사람인데 그 관점에서 아마 이 사람이 영화를 해석했을 거 저는 추론이 됩니다. 근데 독일의 학자들은요 해결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들레즈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변증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계 변형을 시도하는 것은 독일 뭡니까 해결 전통인 학자들한테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들레즈가 세계 철학에서 아니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들레즈하고 사실은요, 뭐, 들레즈 사상의 뭡니까? 상당히 그 동의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헤겔 아도너 전통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 저는 그게 속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 사이에 사실은 대논쟁이 벌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그러한 논쟁은 지금 지구상에서 보이고 있지 않고, 국내 학계에서는, 어, 좀 제가 과언하겠습니다. 오로지 들레즈에 지금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들레즈 그 철학은 자체로서 대단히 매력적인데, 벤야민이나 아도르노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거고요. 벤야민은 들레즈에 접속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봐요. 벤야민은. 그렇지만 아도르노는 전혀 아닙니다. 들레즈하고 접속이 안 되고, 어, 벤야민하고, 뭡니까? 들레즈한테 상호 접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벤야민 사상은요. 벤야민 사상은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거. 플라톤은 일반성을 정축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벤야민 사상은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인 것에 대항하여,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지배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 생산하는, 자행하는 폭력에 대항하여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것을 구원하려는 게 벤야민 사상의 요체거든요. 예. 그 점에서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존재자들을 구원하려는 관점에서는 들리지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는 길은 전적으로 다르죠. 벤jamin은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여러분 막시스트로 변신합니다. 변주법론자로. 정치적 실정까지 얘기하거든요. 벤jamin은. 그래서 이런 약간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상이한 사람이죠. 벤jamin하고 들리지는. 그래서 저희가 벤야민 아도노를 끌어들여가지고 영화를 해석한 것은 우리 남 교수님 말씀에 하면 세계 최초랍니다.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도하고, 들레즈가 영화를 해석하는 시도하고는 접점이 발견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저희한테는 저희가 끌어들인 시각은 거시적인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세계, 사회 말씀드렸죠. 역사. 전부 거시적인 시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시각과 들레즈의 시각이 접점이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예. 아까 그 교수님 데리다 들레즈 아감벤 얘기를 잠깐 베냐민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그 얘기를 어떨까요? 해볼까요? 예. 예. 여러분, 저기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가 전 세계 지성계를 강타하면서 해체주의란 말이 여러분 일반화됐잖아요. 데컨스트럭션. 근데 그 해체주의의 대표 인물이 사실은 데리다거든요. 어. 근데 그 해체주의는요, 서양에서는 해체주의의 사실은 시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니체입니다. 예. 그리고 해체주의를 니체보다 더 급진화시킨 사람이 바로 벤자민이죠. 예. 그래서 데리다는 사실은 벤자민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본인이. 왜 그럼 벤자민한테 해체적 요소가 있을까요? 음. 여러분 해체주의는 뭐죠? 데리다가 주장한 기본적인 입장은 뭡니까? 논리 중심주의 해체거든요. 예. 이성을 통하여 구축된 논리가 행사하는 일반적인 것 또는 일반성의 폭력으로부터 그쵸? 개별적인 존재자를 구원해보자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벤ja민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벤jamin 사상은 처음에는 신비한 사상이다. 비이적인 사상이었고 논의가 안 되고 있다가 1955년에 아도르노가 벤jamin 전집을 발행하는데 편집자가 됩니다. 아도르노가 일생 동안 편집자가 된 건 유일무이한 경우예요. 예. 그만큼 아도르노의 벤jamin은 중요한 사람인데 55년도에 최초로 아도르노가 벤jamin 전집의 편집 5권인가 되거든요. 책이 얼마 안 돼요. 편집자가 되면서 거기서 아도르노가 무슨 말 하냐면 벤jamin 사상의 요체는 일반적인 것에
지배력에 대항하여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것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아도로가 해석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맞죠. 그래서 그 데리다하고 뭡니까? 벤ja민은 정말 생각이 좀 유사한 거고 벤ja민 글의 특이한 건요. 벤ja민은 이성 개념을 거의 논의하지 않아요. 어. 그렇다고 이성에 대해서 벤ja민이 회의적이거나 거부하는 시각은 또 안 보여요. 근데 아도르노는 전체적으로 이성 개념을 논의합니다. 아도르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죠. 근데 벤야민은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이성주의자의 면모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해체주의자 면모도 갖고 있죠. 예. 근데 벤야민이 갖고 있는 해체주의 요소는 니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니체는요, 플라톤하고 누구죠?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서구의 가치 체계잖아요. 서구의 가치는 두 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이혼론과 기독교. 그 서구의 가치 체제 전체를 전복시키는 게 니체의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런 사유를 펼친 사람이라는 것도요. 1970년대 서구학에서 이제 새롭게 인식된 거거든요. 모든 가치의 변환입니다. 니체 사상이. 그게 지금 한국의 니체 연구자도 있지 않습니까? 제 또래, 다음 또래들, 지금 50대 중반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걸 좀 본격적으로 국내학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니체 사상의 요체는 가치 변환이다. 근데 니체는 플라톤의 이혼론하고 누구죠? 기독교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플라톤 사상이 속세에서 출현한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강요하는 가치를 해체하는 게 니체의 사상인데, 벤야민은 니체와는 달리 플라톤 사상에 들어있는 사유의 원리, 그렇죠? 그 자체를 여러분 근본적으로 쏟아 고치는 게 벤jamin의 사유이기 때문에 훨씬 급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다르죠, 니체하고는. 니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과격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걸 해체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소설 쓰는데 도움이 되는 베냐민의 책을 좀 추천해 주시고 그 책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럼 벤jamin이요, 1935년도에 카프카 소설의 번질, 카프카 소설의 위대함이죠. 위대함을 인류 최초로 인식한 사람이 여러분 발터 벤야민입니다. 35년에 그 글을 썼는데 아무도 벤야민의 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까지는 카프카는 허무맹랑한 작가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벤야민은 35년을 꿰뚫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에 프랑스의 사르트, 까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카프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는데 벤야민은 그 카프카를 비롯하여 괴테 등 중요한 작가들에서 많은 방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꽤 돼 있어요. 그 벤야민 연구자 한 분 계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분이 우리말로 번역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저는 그분의 번역은 제가 안 읽어봐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저 독일 베이 원천을 번역한 걸로 저는 그 다음에 다시 그분 글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번역이 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벤야민이 써놓은 문학론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과거 저희보다 한참 선배분인데 그 반성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이라는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셨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책이 교과서적인 책인데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제가 나중에 그 책을 정밀 검토해 보니까 그분이 대가입니다. 학문에. 제가 존경하는 대선배고 대가인데 그분도 벤jamin 텍스트를 좀 의역을 여기저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 보시는 것도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소설을 쓰는데 그 벤야민이나 아도노 사상이
여러분 연역적으로 소설을 쓰는 그 행위잖아요. 그 행위에 연역적으로 개입이 되면 제 생각에는 소설이 되기보다는 너무이 될 확률이 농후해져요.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의 창조의 근원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KBS ETV에 뭡니까, 무슨 문학 프로에 나가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 PD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 왜 카프카는 그런 이상한 작품을 썼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는 평생 의문이래요. 그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아도는 그걸 미메시스적 충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냐면요. 내가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 현실을 표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우정성, 모순과 질곡과 폭력과 광기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의 부정성을 내가 표현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걸 아도는 미메시적 충동이라 그래요. 제가 쓴 여러 논문에서 그 개념은 제가 방대하게 우리 학계에 소개했습니다. 최근에도 아도노와 만남이라는 책을 제가 냈는데 거기도 그 개념을 또 설명했는데 그 미메시적 충동에 근거하여 소설을 쓰시면 위대한 명작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 권력이 우리 한국인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도 자본 권력에 종속돼 있잖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 사법 권력, 교육 권력, 당. 그러면 자본 권력에 대한민국의 자본 권력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한테 가하는 거의 무한대의 폭력 있잖아요. 그 여러분 무한대 폭력의 구체적인 지표가 뭡니까, 여러분? 출생률이 0.65잖아요. 인류 최초 대기록이잖아요. 우리 곧 없어지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본 권력이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인들에게 가하는 거의 무한대의 폭력, 이 광기를 나는 표현하지 않고는 못 살겠거든. 절박감이잖아요. 그런 절박감으로 소설을 쓰시면 위대한 작품이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제가 거기에 대한 제법 괜찮은 답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드르노의 미메시스와 베냐민의 구원 개념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건 논문 주제인데. 아도노 미메스 개념은요, 아까 제가 잠깐 요체적으로 설명드렸던 벤jamin의 알레고리 개념은요, 역사 철학적, 인식론적, 예술 이론적, 여러분 신학적 개념입니다. 독학 개념입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개념이죠. 독일 비극의 원천을 관통하는 가장 중차대한 개념이 알레고리 개념이에요. 제3장은 알레고리 개념 자체 3장 전체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그 개념에다가 아도르노가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한 것이 미메이스 개념이고요. 미메이스 개념은 역사 철학적, 사회 이론적, 인식론적, 그다음에 문화 이론적 이렇게 해서 사회 이론이 거기에 여러분 따로 부과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르노는 사회학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벤자민의 알레고리 개념에다가 사회 이론을 더, 더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개념이 미메이스 개념이고요. 그 미메이스 개념에 들어가 있는 사회 이론은 여러분 막스 베버의 탈주스라, 세계 탈주스라 테지하고요. 막스의 여러 가지 그 소외, 계급, 그다음에 대립주의 이런 개념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사회이론인데 그 사회이론까지 합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미메스라는 개념이고 미메스라는 개념은 아도르노 철학 전체를 공부했을 때 예, 예, 이해가 되는 거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메시스라는 것은 과거의 모방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미메시스는 원시전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원시전에서. 원시전에 나온 개념은 무슨 의미냐면요. 원시시대 인간들은 자연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무서운 자연에게 내 몸을 내가 비슷하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게 원시예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비슷하게 하는 행동을 미메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미메시적 충동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구원은 미메시스 아도르노에게는 구원 개념이 없고요. 화해 개념이 있습니다. 베냐민한테는 구원 개념이 있고 베냐민한테 구원 개념이란 건요. 일반적인 것의 지배력에 맞서서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것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벤ja민은 아도르는 사회 전체가 대립주의라고 보거든요. 사회는 무한한 대립이 있고 그 대립은 뭡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대립, 개인과 집단 간의 대립, 집단과 집단 간의 대립, 집단과 조직 간의 대립. 무궁무진한 대립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대립주의를 극복하는 개념으로 아도르가 내는 게 여러분 화해라는 개념이고 미메시스라는 것은 예술 작품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개념인데 예술 작품은 미메시스의 산물인데 미메시스적 충동의 산물인데 예술 작품은 결국은 화해 상태, 화해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세계의 상태고 사회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술 작품은 미메적 충동을 통해서 형상화 이런 예술 작품은 세계가 화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로 아도론 해석을 해요. 화해입니다. 화해는 뭐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화해는 여러 가지 상이한 것들이 평화롭게 함께 존재하는 상태 여러분 화해라 그래요 아도론은. 그래서 아도론 화해 개념에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벤자민의 구원 개념에는 약간 신학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고 조금 달라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 굉장히 긴 질문 같은데요. 올리브유 어마어마하네요. 질문인가요? 예. 아,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책을 아직 읽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읽은 부분과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베냐민과 아드로노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예술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세계가 인간에게 강요하는 고통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받아 맞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저자분들께서 선택하신 5개 영화들은 모두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고통받는 개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고통을 지목하지 않고 그냥 개별 인간의 우울이나 고독 혹은 주변 관계에서 오는 사적인 고통 등을 담아낸 영화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영화는 베냐민 아도르노의 시선을 보았을 때 가치 없는 영화일까요?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은 예. 그냥 개별 인간의 우울이나 고독, 사적인 고통 이것도 사실은 특히 아도르노 시각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세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고 사회가 불의의 총체적인 연관관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형상화한 영화도 특히 아도르노 시각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더 쉬운 말씀 드리면 그 아도르노가 프로이트를 해석할 때요.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근데 아도르노는 뭐 심리학자로서 대단한 이성을 갖고 있거든요. 독일에 나온 가장 거대한 심리학 핸드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도르노 논문이 무수히 나와요. 이만큼 심리학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무슨 해석을 하냐면요. 정신병 있잖아요. 정신병을 미국의 정신 분석가들은 그 개인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약을 처방하는 건데 거기서 아도르노가 반론편은 수정된 심리 분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이 정신병에 걸린 것도 모두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어 아도르노가. 프로이트도 그렇게 봤다고 아도르노가 주장하고 그래서 개인과 자아죠. 자아와 사회 상태의 변주물적 관계에서 정신병을 아도르는 보는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뭔가 우울하거나 이런 것도 다 아도르노한테는 소중한 영화가 되겠죠. 그런 걸 조제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위의 분과 유사한 입장에서 질문인데, 택시 운전사 JSA가 베넴식 알레고리로 함량이 부족,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명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대 문화 현상 안에서 알레고리의 순수 강도, 현재화할 수 있는, 어, 그나마 대중문화에서 그것을 경험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요? 의미가 없을까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베냐민 아도르노 입장을 크라카우 예,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택시 운전사나 뭐 JS가 약간 상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고리에 도달한 거로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시각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영화면 훌륭한 거죠. 그 다음에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JS에서. JS 이전에 한국의 방공 영화는 천편일률적이었다는 것이죠. 북한은 무슨 괴뢰 집단이고 악의 뭐 번산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그런 영화만 생산됐는데 그건 사실 우리 한국인들을 남한 사람들을 이데올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영화에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JSA는 응시를 통해서 응시에 대해서는 우리 남 교수님이 분석을 제대로 하셨잖아요. 응시를 통해서 묻는 형식의 영화다. 궁극적으로 화해를 꿈꾸는 영화다. 그래서 이 영화도 알렉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크라카우어는요, 여러분 사회학자고 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회를 펼친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사적으로는 아도르노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젊었을 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젊은 날의 아도르노가요. 아도르노가 얼마나 특이한 천재냐면요. 16, 7에 칸테개를 다 뗀 사람이에요. 고등학 시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 19살인가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들어가지고요. 한 1년 반 공부하다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이제 박사 논문 쓰랍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교수 영위하면 되거든요. 학기 안 맞춰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니? 그럼 한번 써봐라.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3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박사 논문 썼는데. 아도르가 3개월 만에 들고 온 논문이 박사 논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호스리 현상학 비판한 유명한 논문인데. 근데 아도르가 대학 초년생의 결정적인 저작을 세 개 읽었거든요. 그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독일 비극의 원천, 절대적인 영향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라카우입니다. 그리고 아도르가 크라카우한테 칸트도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크라카우는 요즘 그 사회학자로서 뭐죠? 영화 공부한 분들이 많이 논의하는데 저는 크라카우를 뭐 특히 입장을 갖고 있고 뭐 사상을 갖고 있고 이런 정도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크라카우 사상은 없습니다. 베냐민 아도는 사상이 있고 그래서 크라카우는 그냥 사회학자고 뭐죠? 젊은 아도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그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좀 당시 선구적으로 논의한 사람이죠. 왜요? 그 당시 영화는 여러분 무성 영화였잖아요. 그다음에 크라카워 영화 논의를 잠재워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크라카워 이름이 못 나오게 해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35년, 6년에 집필된 벤jamin의 기술복지 시대요. 예술작품이란 세기의 논문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그 논문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논문으로 크라카오는 영화 이론가로서 어떤 이상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벤jamin의 그 영화 관련 논문 있잖아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 유명한 그 논문에 대해서 군 30년 동안 비판한 사람이 아도르노죠. 잘못 봤다는 거죠, 영화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말씀드리고. 드리면은 예, 제가 목요일 날 디렉터스 컷이라는 시상식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인데요. 거기서 시상식을 해서 한 200여 명 그 최근 뭐
두각을 나타내실 분들이나 지금 두각을 나타내실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시상식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가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 이제 김성수 교수 김성수 감독님께서 이제 서울의 봄으로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물처럼 서울에 보면 선물처럼 왔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데 그 정말 잘 만든 영화는 아수라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많은 감독들이 뭐 상업영화 감독들도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 어, 뭐지? 예. 그 홍반장을 만드신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반장을 만드신 감독님이 뭐죠? 갯마을 차차차의 원작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세상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 영화 안에 어떻게 보면은 전목적인 사고를 하는 게 또 대중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랬는데 또 이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만드시는 분들하고 이제 또 뒤풀이를 가서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진지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문화산업의 자본의 지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영화 감독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나, 상업영화 감독들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말은 빼고, 대중문화에서 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 무명 교수님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냐민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잠깐 짧은 강의를 했는데 그 세계의 진행은 세계가 인간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진행 과정이고 그것은 죄의 연관관계의 진행 과정인데 이처럼 부정적인 진행 관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개념이 벤jamin의 구원 개념이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은 틀에서는요. 벤자민의 독일배의 원천에 인식 비판적 서문이라는 정말 세계의 명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요일 그 강독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식 비판적 서문에서 벤자민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해체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에서는요. 일반적인 것의 지배력이 집중적이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러한 철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그런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벤자민은 기본 시각이고요. 사실 플라톤의 그런 사유는 정치 권력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죠? 그다음에 군사 권력 이런 권력에서 구체화되거든요. 예, 예. 여러분, 조그만 섬나라인 영국이 대륙인 인도를 그렇게 침략해갖고 400년간 지배했잖아요. 그 지배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 인도 대륙에 그 방대하게 퍼져 있는 모든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다 분류해서
체계화시키고 조직시켜서 통제하고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벤야민은 결국은 플라톤이 정토에는 일반적인 것의 지배력에 맞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을 구원하려는 사상인데 그 사상, 그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성자적 배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성자적 배려라는 개념은 제가 이번 영화 책에서는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쓴 여러 글에서 많이 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자적 배열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전체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규정당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존재 가치하고 존재 가치하고 이치 가치를 갖도록 해주는 사유 모델이 성자적 배열이고요. 성자적 배열이라는 건 여러분 별자리 이론입니다. 별자리 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두치성이 있으면 복두치성에 있는 어느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은 뭐다고 규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별이 별인 것은 복두치성과 함께 성자적인 배열 상태에서 그 별이 별인 것으로 위치 가치와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자적 배열에서 결국은 벤야민은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것에 구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 작은 틀을 그렇게 구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프로젝트 단계에서 구원은 사실은 사회가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으로부터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꿈꾸는 단계로 벤야민이 나중에 상당히 급진화됩니다. 그 급진화된 최종 그 산물이 그 유명한 역사철학 태제라는 18개짜리 태제 있거든요. 이제 본인은 역사 개념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게 그 양반의 마지막 글인데 그냥 일명 역사철학 태제라 그래요. 거기에 굉장히 급진적인 사유가 펼쳐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마크스주의적으로 구원을 사유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가면요. 얼마 전 카프카의 실종자를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메시스적 충동을 통해 물화된 현대 사회에 대한 저항을 예술적 사명으로 쓴 작품이었겠구나 하며 다시 이해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예, 아, 제대로 보셨습니다. 예. 질문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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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은 거의 다 여기 나온 질문은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혹시 말씀하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제가 간단히 강의를 드렸는데 그 정도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저희가 쓴 책을 읽는데 아마 큰 어려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어려움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예.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공동기자 두 사람이 이 대한연에서 강의를 5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좀 힘드시면 그 강의 참석하셔도 되고요. 그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이 책을 읽으시다가 베냐민 아도르노, 특히 아도르노에 관심이 더 생기시면, 문명 교수님의 아도르노 책들이 많이 있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좀 소개해 주시죠. 아니요, 뭐 제가 쓴 책이 되게 많은데 예, 너무 많으시죠. 그냥 제일 아끼시는 책이 혹시 어떤? 그 아도르노 사이론과 예술이라는 책이 지금 절판이 됐거든요. 어, 문제에서 재판이든 절판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헌책방에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괜찮을 거로 어.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제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책이 좀 많이 적어서요. 지금, 여기서 나온 5개와는 또 다른 형태의 영화들에 대한
또 논의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동아시아 영화 도시를 걷는 여성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갈무리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그 출판사에서 예, 출판된 그 동아시아 영화 도시를 걷는 여성들은 그 지금 이 베냐민과 아드로노와 함께 보는 영화들이 조금 더 남성적이고 되게 강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동아시아 영화 도시를 걷는 여성들은 굉장히 로맨스랑 멜로드라마 다섯 편이라서 영화들이라서 굉장히 여성적이고 젠더 문제를 다루니까요.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상반되게 그 상반된 어떤 영화 선택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추병건 님이 또 아도르노와 사이론이 아니고요. 아도르노의 사회 이론과 예술 이론, 그다음에 비판과 하이란 책을 제가 내놓은 기억이 나고요. 최근 아도르노와의 만남, 그다음에 제가 2021년에 내놓은 게 계몽의 변주법 읽기란 책이 있어요. 책은 제가 공들여 쓴 문고판인데 그거 보시면 좀 아도르노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아는데 도움이 되시고요. 대한여는 저희가 금요일 날 강의합니다. 금요일 날 7시에서. 책 읽다가 좀 힘드시면 강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듭니다. 예. 드린 말씀 다 드렸네요, 우리. 네. 예. 네, 선생님 다시,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씀하시죠. 한번 갈무리 출판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예.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채팅에 그 인사 올라오고 있으니까 꼭 다 보시고 가시고요. 그러면 박수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책도 꼭 감사합니다. 봐주세요.